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어떻게 취업 전략을 가지고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가 어느 파트에 취업할 건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공공 분야에 내가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민간 분야에 취업을 할 거냐. 그래서 공공 분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내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싶으냐 아니면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민센터라든지 또는 시청에 가시면은 그 안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모두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시청에서 근무하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니까 다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그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담 요원이라고 해서 계약직인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은 계약직인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연금 자체도 틀리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만 그 공무원 연금을 가입하는 거고 사회복지 전담 요원이라고 가지고 이분들은 계약직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할 건가 했을 때 첫째 공공 분야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다 전담 공무원이 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분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분야는 가장 이제 흔한 것이 사회복지 시설에 우리가 취업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직원으로서 취업하는 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공 분야입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공공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때요? 노량진에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서 요거는 이제 조금 비하인드적인 이야기지만은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무원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만이 가능해.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그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나 지금 내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없는데 이런 분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년도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합격을 했다면은 내년 발령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의 합격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즉 뭡니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은요. 중앙정부에서 뽑질 않아요. 지방정부에서 뽑는 거야.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뽑는 지방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점이 또 있냐면요. 바로 이런 지역 제한이에요. 이게 지역 제한이 어떻게 봐서는 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지역 제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철원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뽑겠다 했을 때는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현재는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지는 않았지만은 예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고 나왔을 때
그 자격 기준을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런 공무원 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건 다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전략이 필요하느냐? 자,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공무원 하는 사람이나 저 신안 도초면에서 도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공무원 급여는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꼭 서울로 한정해서 하고 싶으냐? 아니면은 나는 지방으로 가서 해도 괜찮은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왜 제가 이거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서울의 합격 그 점수와 그다음에 지방의 합격 점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아, 그래 나는 서울만 계속 고집해 가지고 2년 3년 해서 합격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다가 주소를 옮기시고 그쪽에 응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지금은 이제 전국이 어땠습니까? 그 KTX라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도로도 얼마나 잘 뚫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웬만한 지방에 갈 때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4차선 도로 뻥 뚫려 있어요. 고속도로보다 더 좋아요. 왜? 통행료도 안 내잖아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고속도로는 가능하면 직선화 하다 보니까 터널도 많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직선화하면서 꾸불꾸불하면서 가면서 뭐 놓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회비용을 놓치잖아요. 어떤 기회비용입니까? 즉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놓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방에 가셔서 야 여기는 뭐 백밀러로 봐도 뒤에 차 한 대도 안 와. 앞으로 봐도 차 한 대도 없어. 그런데 4차선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오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쪽에 신안군이라든지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대부분이 섬이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 그 신안군 넘어가려면은 어때요? 앞에도에서 그 목포라든지 이쪽 무안에서 넘어가는데 앞에도로 넘어가는 다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앞에도에서 저쪽 신안 섬으로 넘어가는 천세대교라서 거의 10km 넘는 도로 그 다리 놔져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신안군 같은 경우도 몇몇 섬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육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도 오지라는 개념이 거의 적용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런 어떤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 또는 뭐 이렇게 그 내륙에 한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합격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합격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시기를 1년을 땡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많게는 몇 년을 더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이제 뒤에서 볼 그 사회복지 전담 요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몇 년 하다가 떨어진 분들이 그 전담 요원으로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전담 요원은 뒤에서 다시 우리가 그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한번 그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이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서울만 강조를 하시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균 점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맞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서울시 공무원 될 수 있으세요. 자,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그 수준은 아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한번 방법을
여러 지역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공무원 대시 합격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누구나 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과목들은 점수가 비등비등해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서 떨어지냐면요. 이런 영어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늦게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나이가 뭐 40대인데 나 40대 후반 곧 50대야 이러신 분도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된다면은 만 60세까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보장이 되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 장벽이 다른 어떤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왜냐?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전략을 세워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정말로 내가 그 딸린 식구들이랑 내가 동시에 다 지방에 갈 수 있다. 이런 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전략을 세울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같이 가족이 맞벌이 하기 때문에 가족이랑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나는 내가 뭐 전라도에 가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올라와도 괜찮아. 이런 분들 아니면은 나 강원도로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을 잘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이런 어떤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 초반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굳이 내 나이가 50인데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나이 제한이 풀리면서 아마 그 공무원 연령으로서 최고 합격 그러니까 최고령 합격자가 56세인가 57세에 아마 합격하신 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이에요. 전담 요원인데 이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특정 업무만 담당을 해요. 특정 업무만.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면요. 사회복지 업무만 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그 방대한 그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일반 행정 분야 중에서도 그런 분야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5급 이상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고급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자, 고급 공무원이 되면은 사실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도 뭐를 합니까?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 이제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주민센터에 가시면 동장도 하고 면장도 하고 다 합니다. 그 5급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이런 순환보직이 가능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계약직인 전담 요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특정 업무만. 예를 들면은 사료 관리를 한다든지, 저소득 증여에 대한 사료 관리, 요거만 전담을 한다든지, 또는 뭐 행정 보조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 특정한 업무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계약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취업 전략에서 공무원 하도록 가지고 요거까지 설명을 해주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을 해서 3년, 4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무원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했는데 이게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시청 직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10년 이상 이런 계약직으로 근무한 계약직 공무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 정권이 들어서 계약직 없는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든다고 막 그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내가 실력이 도저히 안 된다 하시면은 그다음에 또 실력은 되는데 내가 그 시험장에 가면은 이거 찍는 것이 안 돼. 이러신 분들은 이런 계약직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면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 꼭 공무원 쪽으로만 내가 굳이 가겠다 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든지, 또는 본인이 나름대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어서 내가 시험에는 약해, 이런 분들은 여기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민간 분야의 취업이에요. 사실 이제 이 분야가 가장 많죠. 민간 분야가. 자,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민간 분야인데, 그럼 우리가 앞서서 저희가 민간 분야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취업 전략을 짤 것인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어느 파트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또는 내가 어느 파트에 가면 잘할 것인지를 본인이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과점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 청소년, 청소년, 지역사회면 지역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먼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면요, 뒤에 나와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단계부터 여기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뒤에 할 얘기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면은, 자, 내가 노인 쪽에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여러분들 노인복지로는 선택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노인복지론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사회복지사 취득하고 타전공을 해서 학사학위까지 따로 받았어. 그런데 내가 노인복지론을 수강을 못 하셨다. 그런데 내가 노인복지에는 관심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제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전공에서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교육원에서, 우리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복지론을 따로 수강하시면 돼요. 내가 수강을 못 했다면은 내가 굳이 이게 자격증과 관계없이 왜 수강을 해야 됩니까? 내가 현장에 나가서 취업 전략적 차원에서 수강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여러분 어때요? 다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수강을 안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장애인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싶으면 어때요? 최소한 뭐 해야 됩니까? 장애인 복지론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서 최소한 뭐를 해야 돼? 장애인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격.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사회복지 개론에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개론에 당연히 나오죠. 얼마나, 그러니까 차트 요만큼에서 나옵니다. 노인복지도 요만큼 나오고 장애인들 다 조금씩 좀.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거기서 배운 거로 과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배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취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제가 공부할 때는 한 과목당 다 15만 원씩 꼬박꼬박 다 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장애인 복지론 다시 수강하셔서, 그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아동복지론이나 청소년 복지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내가 과목 수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노인복지관에 취업하려고 이력서내서 면접장에 딱 왔어요. 자, 여러분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분류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면은 최소한 내가 이것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에. 그다음에 장애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신설하는 장애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채용하는데 면접관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한 5명씩 집단 면접을 하는데 거기 5명이 전부 다 우리 같이 원격 교육으로 받은 사회복지사들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물어봤어요. 장애복지를 수강하시는 분 손들어. 한 분도 없었어요. 5명 중에. 제가 거기서 조금 과한 얘기도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장애인복지관에 취업하고 싶다고 이력서 내신 분이 장애인복지론을 수강 안 하고 여기 내신 게 참 용기 대단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에 그 과목은 다시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또는 내가 뭡니까 그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수강을 안 했으면은 다시 수강을 하셔서 그 과목 하나 더 수강하셔서 최소한 내가 그쪽 분야에 대한 복지의 전체적인 거를 이해는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는데요. 뒤에 가서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설을 정하시고 그 분야의 시설을 내가 가고 싶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해주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끔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사회복지사들 경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면접을 할 때 보면은요. 뭐냐면은 이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런 뭐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편협적인 어떤 자기 기능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골키퍼가 있고 그다음에 수비수가 있고 중간 미드필더가 있고 공격수들이 있잖아요. 옛날 축구는 고전적인 축구는 있잖아요. 자, 미드필더는 어떻게 합니까? 미드필더는 공을 잡아서 공격수한테 넘겨주면 다시 미드필더로 와서 거기 방어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수비수들은 뭡니까? 그 골키퍼 앞에서 최종 수비를 해주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축구 선수는 이것만 잘하는 축구 선수는 대표 선수 못 됩니다. 자, 요즘은 어때요? 수비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미드필더도 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수도 돼가지고 골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공격수한테 넣어서 너 머리한테 만져서 너만 골이 넣으라 이거는 고전적인 시대의 생각이세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고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자, 현대는 어때요? 현대는 이런 멀티플레이어를 요구를 해요. 자, 축구나 모든 스포츠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도 멀티플레이어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자, 나는 컴퓨터가 딸려. 그럼 뭐합니까? 아니 컴퓨터하고는 다니세요. 최소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IT 가지고 내가 PPT도 만들 줄 알고 내가 동영상도 만들 줄 알고 엑셀에서 통계도 낼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했으니까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오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모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아예 컴퓨터실을 학교에다가 배정해달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엑셀 자료 주고 배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 사회복지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만 다 올 A 플러스 받아. 여러분들 학점 가지고 여러분들 그 학점을 보는 기관 거의 없어요. 1000군 되면은 한 곳 정도 들뚱말뚱이야. 성적 증명서 내라는데 거의 여러분들 성적 의미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실무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운전을 할 줄 알아야지. 어? 자, 여러분들 운전 못 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라서 취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 자, 그다음에 엑셀 못하고 엑셀 작업해가지고 딱 통계도 못 내고 분석 못 할 거면은 사회복지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쓰는 동네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취업하고 싶다 하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사회복지사 따는 거는 기본이고, 첫째 운전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에 관련된 거 나름대로 최소한 있잖아요. 내가 자료 주면 바로바로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해가지고 지금도 이러시는 분들 이거 당장 10손가락 다 쓰도록 하세요. 이거 못 하시면은 취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컴퓨터 쳐가면서 10손가락 다 쓰도록 자판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은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운전하고 컴퓨터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따라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맨 가운데 프로포즈를 딱 해놨어요. 여러분들 내가 왜 가운데다 집어넣어놨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를 의무 채용해야 되는 분야가 3가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령으로. 뭐니까. 한번 자, 가장 먼저 뭐냐면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상담,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생활지도, 그다음에 3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업무는 꼭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프로포절이야.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고 또 하나 꼭 수강하셔야 될 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운전 뒤에 나옵니다. 운전면허 없는 사람한테 없는데 가서 렌트카 빌려달라고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 지금 빨리 먼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그거 수강하세요. 모든 것이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들어가면은 이 프로포저를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뽑지도 안 해. 이걸 못하는 사람은 단순 업무밖에 시키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보조금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풍부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지원기관에서 나오는 사업 공모들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을 내가 안 하다 보니까 목적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예산을 어떻게 이것조차도 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거 뒤에 뭐 홍보니 행정이 시설관이 자원개발 이건 다 제껴놓고 3가지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고 싶다. 최고의 취업 전략은 뭐냐면요. 운전, IT, 그다음에 프로포절이야. 프로그램 개발이야.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뒤에 것들은 그냥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취업 전략으로서 정말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되는 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과목은 꼭 수강하라.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도 꼭 수강하고 운전하고 IT. 요것만 갖춰지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취업하는데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진입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앞에 프로그램 개발 빼놓고 품위를 했는데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자, 여러분들 그 현재 75세에서 80세, 90세인 분들 이분들은요.
자,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 70대 이상만 돼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회복지 하면은 예전에 못 사는 사람들, 임대 아파트에 있는 게 복지관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만 해주는 게 복지로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때면 거기에 젖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사회복지사인데, 막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예 옷 입고 갈 때 청바지에다가, 자켓만 입고 가.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왜 제가 여기 품격을 해놨냐면요. 요즘은 여러분들 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있잖아요. 이제는 다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자, 보편적 복지가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젊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야. 그리고 이분들도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보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품위가 없고 품격이 없이 다니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이용자분들이 여러분한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사님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이용자들이 여러분께 아줌마, 아저씨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최소한.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그 대상자들한테 내가 정말로 품위 있는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품위 품격에서 왜 제가 이걸 꼭 넣냐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취업하시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벌고자 했다면은 여러분들 사회복지 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는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는 여러분들 보람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행복해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 어떤 데서는 사회복지사 옆에서는 그러죠. 사회복 워커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길로 가고자 할 때는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보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보람을? 대상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람을 먹어야 돼. 그런데 내가 이런 어떤 보람이 아닌 이런 찌질이만도 못한 요거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잊을만 하면 이게 그 문제가 터져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후원금 가지고 장난하는 사회복지사 나오죠. 그다음에 보증금 가지고 장난하는 거 나오죠. 그다음에 뭡니까? 심지어는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회복지사 나오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는 사회복지사들은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명함 떳떳이 내놓잖아요. 여러분 사기꾼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진입 전에 꼭 이 나름대로 이런 품위와 품격을 같이 겸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된 내용들이 중복되는데 이제 앞에서 나온 내용들은 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입 전 최소한 준비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나왔는데 분야에 대한 기본 과목을 꼭 수강하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시설에 대한 기본 과목을 수강하면은 사실 뒤에 것들이 쉽게 가. 아까도 한번 예를 들었어요. 자, 노인복지관에서 면접 보러 와가지고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법상 시설을 분류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답변을 못 해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충분히 공부는 하고 오셔야 되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도 맞아요. 장애인 복지관에 왔는데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법상 시설 분류하면 어디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면접 가면은 여러분들 뭐 그 이상한 건데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봐요. 이것조차도 몰라.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설사 질문이 나오건 안 나오건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최소한 준비야 이건. 그래서 여기 진입 전 최소한 준비에다가 제가 집어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민간 분야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앞에는 여러분들이 취업 가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때 어떤 곳에 취업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앞에 우리가 공공 분야는 어떻게 했어요?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게 최고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민간 분야에서 최고는 뭡니까? 민간 분야에서 취업에서 최고는 뭐냐면은 완전한 보조금을 가지고 내가 급여를 받는 곳이 최고인 거야. 그것도 정규직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여러분은 60세까지 갑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자, 특별한 하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첫째, 아까 제가 품격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찌질이 마냥 돈 가지고 찌질이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돈을 벌려고 또는 엉뚱한 짓에서 내 주머니 챙기려고 하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탈나는 거야. 어떤 일 언젠가는 탈나고 무조건 탈나는 거야.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할 거면은 여러분 사회복지 하지 마세요. 자, 후원금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은 뭐만 먹으면 되냐면은 정부에서 나온 세금으로 주는 급여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은 보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내 민간 분야에서 취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으로 내가 급여를 받는 곳이냐 아니냐, 그리고 내가 1년 지나면 호봉을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거 정확히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여러분 친구 부럽지 않습니다. 언제 55세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떳떳해집니다. 자, 제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제가 55 넘었거든요,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대기업에 들어갔던 애들 남아있는 친구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딱 한 명밖에.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시티은행에 들어가 있는 친구, 그 친구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명퇴 다 하셨어. 근데 저는 아직도 정년이 거의 10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는 이런 묘미가 있어요. 지금 그 친구들이 명퇴한 친구들이 제가 가장 부럽대요. 제가. 자, 여러분 어때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취업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번 취업 전선에 취업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자, 민간 분야의 시설을 분류를 한번 할게요. 먼저 보조금이 없는 시설이 있어요. 자, 보조금이 없는 시설에는 여러분들이 급여를 호봉제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최저임금 수준에서 받는 거야. 그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큰 법인이나 단체들 뭐 몇백억, 몇천억 되지 않는 한은 뭐 1년 예산이 1억, 2억, 3억 된다. 이런 데는 여러분들 호봉으로 월급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호봉으로 안 주질 않아요. 딱 정해줘버려요. 얼마 전에 저하고 아주 대학원 동기인데 그 전국 단위의 사단법인의 사무총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관장하면서 33억 원 받던 분이
33호봉이면은 연봉으로 치면 7천이 넘습니다. 근데 그분이 월 250밖에 못 받는 거야. 바로 보조금이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법인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미신고 시설이라든지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이라든지 무슨 수선 상담소 센터 이런 곳들 그다음에 노인 양로원 일부 이런 데는 보조금이 없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 보조금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그 뭡니까 사회복지 시설 안내에 보면은 보건복지부에 나온 여러분들 호본 책정 기준에 의해서 100% 인정하는 거, 80% 인정하는 거 다 해서 정확히 다 줄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불완전한 보조금 받는 시설은 그걸 다 주질 못해. 한계를 둬요. 얼마 이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보면 잘 보셔야 돼. 몇 호봉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보조금이 그만큼밖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몇 호봉 이하만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는 대부분이 불완전 보조금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일부 쉼터라든지 노인 일자리 기관이라든지 무슨 지원센터 일부들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보조금 시설들 복지관들 그다음에 뭐 자활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지원센터 중에 일부들 그다음에 일부 쉼터들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노인 양로 시설 중에 양로원 중에서 일부들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추천한다면은 보조금이 없는 시설보다는 보조금이 일부 있는 게 낫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는 보조금이 완전한 보조금으로서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는 시설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민간 분야에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보조금 시설로 취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까 공공 분야에서는 뭐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번이고 그다음에 민간 분야에서는 보조금 시설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취업하는 분들은 자, 과연 이게 보조금 기관인지 정규직인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에 보면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모집 공고에 급여란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따른다. 또는 뭐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가이드라인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조금 기관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으면은 이런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보조금을 받는 시설로 정규직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60세까지 여러분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사회복지 분야에 그러면 대표적인 취업 사이트는 어디냐?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에서 운영하는 윌페어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복지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취업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터링 해가시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윌페어넷이나 복지넷에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이거를 구분해서 내가 볼 수도 있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보시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자,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 하세요? 급여 수준을 꼭 보셔야 되는 거야. 급여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인지 아닌지 서울시 가이드라인인지 경기도 뭐 가이드라인 이걸 꼭 보시라는 거야. 이걸 보셔야만이 그게 정확하게 보조금 기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정규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이런 시설들 정규직이면서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내가 최소한 뭐예요? 내가 1년이 열심히 일했으면은 1년 지난 후에는 두 가지의 상승 요인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물가 상승에 의한 임금 상승률에 따른 임금 상승을 누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내가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는 호봉 상승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여러분들은 보조금 시설에서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만 60세까지 여러분의 신분이 보장되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제가 계속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찌질이 마냥
이런 행태 하지 마세요. 보조금 가지고 그 후원금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또는 성추행,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60세까지 정년 보장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민간 분야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보시고 나서 나가셔서 한번 윌페어넷이나 또는 복지넷에 들어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찾고 그다음에 밑에 필터에 들어가셔서 급여란에서 정규직 중에서 급여란에 내가 어떻게 돼 있는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지 아니면 서울시 거를 따르는지 어떻게 이렇게 따를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지만은 내부 규정에 따른 이거는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야. 내부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얼마 줄지 몰라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얼마 주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내부 규정에 따른다 했을 때 최저임금에 플러스 5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다가 총액에다가 5만 원씩 더 주는 거야. 그럼 평생 그렇게 받다 가는 거예요. 정규직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규직이라고 하지만은 그다음에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없어질 경우에는 시설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받는 시설은 거의 없어질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좀 보여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고문을 잘 안 봐요. 자세하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격 기준이야. 자, 거기 보면 자격 기준에 뭐 있고 필수. 이거는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 우대사항은 필수로 돼 있는 거는 무조건 교육 기준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미달됐을 때는 넣어봤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고 보면은 그냥 그거 보지도 않고 자, 어떤 데는 뭐가 있냐면요. 운전면허 일종 소지하고 실제 운전 가능자 이렇게 돼 있어. 필수라고 돼 있어. 근데 2급인 사람이 계속 넣어요. 이분은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 왜? 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자격 기준에 그다음에 이제 학사 학위 이상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런데 꼭 보면은 전문학사가 계속 지원을 해. 여러분 기관마다 틀려요. 어떤 기관은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 자격증만 요구하면 전문학사나 학사나 문제가 안 돼. 근데 학사학위 이상으로 돼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면은 4년제 대학을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제 나오면은 전문학사야. 4년제 이상을 나와서 내가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꼭 전문학사인 분이 계속 넣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왜 서류 전형에서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 왜? 자격 기준을 본인이 정확하게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격 기준을 정확히 봐달라는 거. 그다음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자기 양식을 요구를 해요. 자기 양식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보면은 자, 접수 양식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 접수할 때 하나의 한글 파일로 해서 지원자 누구누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뭐를 하냐면 이걸 PDF 파일로 전환을 해서 또 접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환을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자, 이게 뭐 문제가 될까 하는데 무조건 아웃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자, 서류 전형에서 그냥 빼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격 기준 정확히 보고 접수 양식 정확히 보시고 이게 아니면 무조건 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접수 기한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은 6시까지 한다. 6시 이전에 메일이 딱 도착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에다 제가 작성 기준해 가지고 검은색 비스끄름하게 해놨어요. 자, 왜 제가 이걸 해놨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무시를 해버려. 무시를.
모든 입사 지원서에는요, 사회복지시설들 대부분이 작성 기준을 별도로 해줘요. 어떻게 작성해라.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작성 기준 쭉 해서 맨 끝머리에다가 15번 최종 제출할 시에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뭡니까? 그 작성 기준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주석 따라서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다 삭제하고 완전히 다 삭제하고 오리지널만 딱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제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해서 자격 기준 보시고 접수 양식, 접수 기한, 작성 기준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면접장에 못 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면접장에 가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글 쓴 거 가지고 나를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예요. 자,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어진 분량을 맞추라는 거야. 주어진 분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이 자기소개서 쓸 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주고 뭐 2장 이내로 쓰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파트별로 500자 정도씩 쓰시면은 딱 2장이 나와요. 거의. 파트별로. 그런데 파트별로 요 정도 A4에서 요 정도 쓰시게 되면은 한 3분의 1 정도 쓰시게 되면은 파트별로 이렇게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쓰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분량 중에 2줄을 딱 쓰는 거야. 자기소개서 자기 성장 과정을 쓰라 그러는데 2줄 딱 쓰는 거야. 자, 여러분들 왜 분량을 주어졌을까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야. 왜 분량을 주어졌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글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 참나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딸랑 2줄 3줄 쓴 그 자기소개서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학교라든지 또는 본인이 종교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나타나면 감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말로 정신 나간 사회복지사들 많아요. 다른 기관을 착각해가지고 다른 기관 쓴 거 그대로 갖다가 들어고 해가지고 복사해서 넣는 이런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취업하고 싶으면은 그 기관 이름을 정확히 쓰세요. 전에 기관 쓰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런 얼빠진 놈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 다음에 쇼 쓰실 때 조금 자기 생각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업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면접인데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외부로 보이는 것이 80%야. 외부로. 면접장에 오시면서 면도도 안 오고 오는 사람 되세요. 최소한 정장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와야 돼. 앞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가 여기 취업이 간절함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여기 취업 뒤도 말고 안 되면은 뭐 딴 데 가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은 100%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실 때는 내가 여기 꼭 취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조건을 대지 마세요. 내가 이 업무에 맞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이 옆에라서. 아니 네가 우리 복지관 옆에 산다고 해서 내가 널 뽑아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말할 때 어떠면 대부분이 노인 쪽에 하면 우리 할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노인복지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원했고 내가 꼭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러한데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이 면접을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는요. 일대 무한대야.
다른 데는 뭐 미술이라든지 뭐 다른 학문들은 있잖아요. 1대1이나 1대 뭐 이렇게 한정돼 있어. 근데 사회복지사는 1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1대1이 아니라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뭐예요? 30명이 있을 때, 40명이 있을 때, 20명이 있을 때, 10명이 있을 때 내 의사가 10명한테, 30명한테, 40명한테 똑같이 전달되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이 면접관이 5명이 앉았으면 5명이 똑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를 그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입안에서 우문우문우문우문 여러분 절대로 안 뽑습니다. 입안에서 우문우문우문 내가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본다고.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고. 아니 뭐 아니 왜 여러분 뭐가 자신감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당당하셔야 돼요. 기관에서는 당당한 사회복지사를 원해요. 왜 그러십니까?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면접관 5명한테 딱 동시에 똑같이 수신할 수 있도록 내가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요게 이렇게 여긴 이렇게 가고 여긴 이렇게 가고 여긴 이렇게 가면 여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똑같이 시그널을 보내서 똑같이 면접관이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질문에 요지만 답변하세요. 너질저질 그래 이렇게 막 뭐 저저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면접관이 정확하게 뭐를 요구를 하는지를 필요하면은 여러분이 필기 도구를 놓고 면접관이 질문하는 걸 메모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기 도구를 갖고 들어가셔서 괜찮아요. 딱 펴놓고 면접관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히 해서 메모를 했다가 1번 뭐 답변할 거, 2번 뭐 답변할 거.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만 정확히 하시라. 너절너절. 그러면 어떤 경우는 아니 선생님 그런 거 다 빼시고 질문에 요지만 답변하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면접. 그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성공적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처음처럼 그 다음에 긍정 모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상의 외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에 욕심 부리다가 큰 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근무하시다 보면은 빨리 기관장이 되고 싶어요. 관장이 되고 싶어요. 그래도 참으셨다가 최소한 55세 넘어서 기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나와 함께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성장을 합니다. 자, 한 번 지나면 그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보람있고 멋진 사회복지사 삶을 빛나게 만드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취업에 관련된 거 쭉 설명드렸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차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